네, 안녕하세요. 서울교육대학교 노경희입니다. 비대면 발표를 해서 최근 사진을 하나 첨부했습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가족에게 이 사진을 보여줬더니 누구세요? 네, 그랬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미래형 초등영어 교육과정을 위한 제언입니다. 논문의 요지는 지난 4월에 그 교육부에서 미래형 교육과정의 추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즉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초등영어 교과에서는 그러한 방향을 고려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초등영어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발표할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현행 초등영어 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추진할 미래형 교육과정의 추진 계획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론이 그렇다면 초등영어 교과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방향에 맞추어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면 좋을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현행 영어 수업에서 교사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진경의 권석영, 배주경 연구자들에 따르면 학생 간 수준차 문제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현장 선생님이나 또 교생의 실습 다녀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담해보면 한 반에 그 알파벳을 배워야 하는 아이와 또 영어 책을 술술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영어 수업을 하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 간 수준차 문제를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일까를 진경의 정체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요. 그 원인은 영어 선행학습 때문이다. 그래서 조사 대상 학생들의 80% 정도가 이미 초등학교 3학년 이전부터 영어를 배우고 왔다. 그래서 수준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 수업에서 이제 그 교사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문제가 학습자 간 수준 격차 문제인데 이 문제는 그 사교육하고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이전에 그 사교육을 받은 그 정도에 따라서 3학년 그 수준에서 이미 그 격차가 존재하고 또 이 상태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 또 격차가 더 벌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상위권 학생들은 이게 너무 쉽다고 합니다. 수업이. 그래서 이제 학원에 가서 영어를 따로 배우는 거죠. 그리고 하위권 학생들은 영어 수업이 너무 어려워서 보충이 필요해서 사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중위권 학생들은 불안해서 또 사교육을 받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공교육의 기능이 저하되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늘어나는데 이렇게 통계청이 그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학생 1인당 과목별 월평균 사교육비를 조사했는데 물론 이제 참여 학생 1인당입니다. 영어 교과에 그 사교육비가 가장 높았고 18만 원이죠.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사교육비가 많을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교육에서 그 자기 수준에 맞는 영어 수업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는 수업을 들으려고 사교육을 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 궁극적으로는 공교육에서 학습자 간 나타나는 수준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가장 간편한 방법이 이제 수준별 반편성이지만 교육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네, 초등영어 교육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학생 간 수준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굿뉴스가 있습니다. 지난 4월에 교육부에서 이제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요 그 내용의 그 방향을 살펴보면 이렇게 중점 과제가 학습자 주도의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과정입니다.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만약에 공교육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사실은
공교육 기능이 강화되고 또 사교육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습자 맞춤형 교육으로 가려면 필요한 것이 이제 교육과정의 분권화인데 이것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도 그 자율화를 해서 다양한 소스를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네, 이제 전체적인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이 그렇다면 초등영어 교과에서는 교육과정을 어떤 방향으로 개정해야 될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초등영어 교육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여기에 이제 중점을 두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형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라는 저 의견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 목표 측면에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현행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미래형에서는 영어 기초실력 함양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2015 개정 현행 교육과정의 성격하고 목표를 보면 모두 그 음성 언어를 사용한 의사소통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둔다.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 이렇게 의사소통 능력 함양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네, 초등 영어 교육의 목표를 의사소통 능력 함양에 으로 설정한 것이 과연 타당한가? 예, 그에 대한 의견으로 먼저 우리 학습자, 초등 학습자들의 수준은 초급 단계에 있는 학생들이다. 그리고 교육 환경은 EFL이라서 의사소통을 배워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예, 그래서 과연 이러한 환경에 처해 있는 학생들에게 처음부터 의사소통 능력부터 가르치는 게 타당할까?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글 쓰는 작가를 예로 들면 어느 학생이 저는 글 쓰는 작가가 꿈이에요. 그랬을 때 그래 그럼 오늘부터 글을 써봐 이렇게 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 그럼 독서부터 해봐. 이렇게 조언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저는 그 손흥민과 같은 축구 공격수가 되는 게 꿈이에요 라고 말했을 때 그래 그럼 오늘부터 너는 슈팅 연습을 열심히 해봐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축구에 필요한 기초 실력부터 연마해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영어 교육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네, 교육 목표라는 것은 교육의 결과로서 달성해야 될 도달점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초등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중고등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을 때 최종 목적지가 이제 목표인 것이죠. 그게 이제 의사소통 능력 함양이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목표로 할 것이냐 그거보다는 요 초기 단계에서는 기초 실력을 함양하고 이거를 바탕으로 점차적으로 의사소통을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맞는 방향이 아닐까. 그래서 초등영어의 교육 목표는 영어 기초 실력 함양에 두는 것이 더 타당하겠다. 이러한 의견입니다. 두 번째, 교육 내용에서도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생활영어에서 미래 역량 개발에 필요한 인지학습 영어로 먼저 그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지금 생활영어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영어 환경은 말씀드렸다시피 EFL 환경이다. 영어를 당장 교실 밖에서 사용할 그런 환경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미래형 교육과정의 방향을 봤을 때 학생의 삶과 연계한 미래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구글 어시스턴트 앱을 휴대폰에 깔면 실시간으로 통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생활영어에 중점으로 가르치는 것이 타당할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능 중심의 교수 요목을 사용하고 있죠. 인사하기, 칭찬하기, 이런 그 교수 요목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미국 이민자와 같은 ESL 환경의 성인 학습자에게 최적화된 교수 요목이다. 왜? 당장 영어 기초 실력을 쌓을 시간이 없고 당장 생존에 필요하기 때문에 생활 영어를 배워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최적화된 교수법인데 우리가 그러한 교수 요목을 초등에서 사용하는 게 타당할까 이런 생각이고요. 네, 이중 언어학자인 그 짐 커민스에 따르면은 언어 능력에는 빅스, 생활 영어가 있고 켈프, 인지학습 영어 능력이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행에서는 생활 영어를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는 통번역기 시대에는 생활 영어는 통번역기로 해결할 수가 있고 우리는 이제 거시적인 안목에서 미래 역량 개발에 필요한 인지학습 영어를 능력을 키워야 된다. 여기서 이제 인지학습 영어 능력이라고 하면 뭐 학문에 필요한 공부 영어인가 그게 아니라 콘텐츠가 있는 영어를 배워야 된다. 이러한 주장입니다. 세 번째, 그 언어 기능에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 현재 듣기 말하기 중심인데 이제는 읽기 듣기 중심 교육으로 가야 된다. 근거를 살펴보면 언어학습의 필수 조건은 comprehensible input이다. 이해 가능한 입력이 없다면 아무리 아이들이 머리가 좋아도 또 교사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영어를 잘 배우기는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이 comprehensible input을 제공하기에 가장 그 효과적인 방법이 크라신에 따르면 읽기와 듣기고 그 중에서도 읽기가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현행 초등영어 교육을 보면 3, 4학년에 주당 80분 5, 6학년에 120분, 즉 2시간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 가끔씩 가르치는 방법을 드립 피드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 방울씩 가끔씩 똑똑 떨어뜨리는 교습 방법으로는 사실 영어를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수를 늘리자는 제안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교육 전체적인 틀에서 보자면 쉽지 않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 방법이 학교 교육과 가정학습을 연계하는 방안을 필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기 등 중심의 교육은 가정학습과 연계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읽기, 듣기 중심의 교육이 연계하기가 더 좋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왜 듣기 읽기가 더 이렇게 우선적으로 배워야 되느냐 했을 때 미래 역량 개발에 필요한 우선순위를 살펴보면은 생활 영어일 경우에는 이렇게 listening, speaking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인지학습 영어, 미래 역량 개발에 필요한 영어를 간다면 우선순위가 이제 reading, listening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글로벌 온라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우리가 접하는 게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을 접하는데 구글이라든가 유튜브 이런 데서 많은 것을 배우죠. 또 콜세라와 또 에덱스와 같은 교육 플랫폼 이런 곳을 통해서 배우는데 여기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그 기능이 읽기와 듣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당장 필요한 말하기부터 그러니까 당장 우리 교육 상황이 한국 상황이 말하기가 당장 필요한 게 아닌데 초등부터 말하기를 배우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읽기 듣기를 중심으로 배우면 그런 거시적 관점에도 맞고 또 이제 중학교에 갔을 때 또 이게 초등과 연계가 좀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어서 초등영어 교육은 듣기 읽기 중심으로 가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프로덕션 베이스드 말하기 중심을 했다면 컴프레hension 베이스드 어프로치로 가자. 그러면 말하기와 쓰기는 어떻게 하나요? 현재는 이렇게 음성 언어와 연계해서 읽기 쓰기를 가르친다면 앞으로는 말하기와 쓰기는 듣기 읽기와 연계해서 가르친다. 즉 듣기와 읽기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이해에 대한 내용을 말로 표현하고 이해에 대한 내용을 글로 쓰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번째, 교육 방법에서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 교사 주도의 영어 교육에서 학습자 주도의 영어 교육으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본 수업 모형은 PPP 수업 모형인데요. Presentation, Practice, Production 이런 순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형은 교사 중심의 수업 모형입니다. 교사가
가르치기 위한 수업 모형에서 학생 주도의 학습 방법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요. 역시 발화 중심의 수업 모형에서 기초 실력 함양을 목표로 한다면 그 이해, 즉 comprehensible input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PPT 수업 모형의 기본 단위가 활동인데요. 즉 누군가 대상이 필요한 거죠. 누구랑 함께 활동을 해야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수업 시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영어를 제대로 하려면 가정학습과 연계를 해야 되는데 활동 중심의 수업 모형은 그 가정학습과 연계하기가 어렵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사 주도의 그런 PPT 수업 모형을 사용하지 않고 학습자가 스스로 영어를 배울 수 있을까요? 교사가 가르치지 않아도 영어를 배울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궁금한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학습 방법에는 명시적 학습과 암묵적 학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시적 학습이라는 것은 주로 학교 공부를 할 때 하는 거죠. 수학, 과학, 사회. 그래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이런 건 명시적 지식이죠. 반면에 암묵적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운동, 악기 뭐 이런 겁니다. 즉 직접 누가 이렇게 설명을 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경험하면서 스스로 터득하는 거죠. 자전거를 탄다? 무게중심을 이렇게 잡아. 이게 아니라 그냥 타보면서 넘어지면서 아하 이렇게 무게중심을 잡는 거네. 이렇게 배우는 건데 이게 이제 인지발달 특성으로 살펴봤을 때 성인은 명시적 학습을 잘하고 어린이는 암묵적 학습을 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영어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명시적 학습에 의해서 배우는 게 주로 선언적 지식입니다. 그리고 암묵적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게 절차적 지식인데요. 영어를 이렇게 따져본다면 어휘는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선언적 지식에 해당하고 문장 구조는 절차적 지식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영어 실력의 기초라는 것은 일단 문장 구조를 어느 정도 터득을 해야 되는데 암묵적 학습이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사가 설명해서 가르치는 것보다 오히려 학습자가 comprehensible input을 많이 받으면서 터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 주도의 영어 교육으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의견입니다. 다섯 번째, 교재 면에서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 현재 이렇게 검인정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선택형 교재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교과서 중심의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학생 맞춤형이 아니라 학년 맞춤형이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그 교실 수업의 가장 큰 문제점인 학생간 수준차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렵고 또 이미 정해진 동일한 내용을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들의 다양성을 반영하기도 어렵고 결과적으로 교과서 중심의 수업을 하게 되면 공교육 기능이 약화되고 사교육이 증가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학생 맞춤형 교재를 사용해야 된다. 아까 이제 2022년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이 자율성, 선택권을 보장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느냐.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학생들은 교재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라. 예를 들어서 자신이 무슨 영어책을 읽고 싶다면 그 영어책을 읽게 하라. 반면에 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최소한의 성취 기준에 달성하는 그런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해서 교사가 오히려 이 학생들한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서 모두가 윈윈하는 수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교육 환경은 통번역기 시대다. 생활영어는 당장 통번역기를 사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글로벌 온라인 시대다. 그렇다면 읽기, 듣기가 굉장히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환경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거시적인 목표를 세워서 초등영어 교육을 미래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 교육 목표는 의사소통보다는 기초실력 함양에 중점을 두고 그리고 생활영어보다는 인지학습 영어를 가르쳐야 되며 그 다음에 읽기, 듣기, 말하기가 아니라
읽기 쪽에 더 중점을 두는 게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교사 주도의 학습보다는 학습자 주도의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고, 이를 위해서는 그 교재도 모두를 위한 정해진 교과서가 아니라 선택형 맞춤형 교재를 사용하면 좋겠다. 제가 이러한 주장을 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어떤 방법이 이러한 변화를 모두 수용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저의 의견을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영어책 읽듣기라는 방법을 사용하면 어떨까 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제 영어책 읽듣기라는 용어가 되게 이제 생소한데요. 요 용어는 제가 영어책 읽듣기의 기적이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했습니다. 이런 용어가 어떻게 나왔냐면, 원래 이제 영어 교육 분야에서는 학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용어를 쓰고 있죠. 어떤 학자들은 reading while listening, 또 어떤 학자들은 simultaneous reading and listening 쓰고, 또는 audio assisted reading 이렇게도 씁니다. 그런데 용어가 좀 너무 길은 것 같아서 저는 그냥 listening이라고 쓰면 어떨까. reading과 요지는 리딩과 리스닝을 동시에 하는 것이니까 요걸 한 단어로 해가지고 리스닝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번역해서 읽듣기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게 시각 자료가 살아있는, 맥락이 살아있는 영어책을 가지고 동시에 듣기, 오디오 파일을 같이 듣거나, 또 요즘에는 이제 에듀테크가 발달해 가지고 이렇게 펜을 이렇게 책에다 대면 그대로 이제 read aloud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읽기와 듣기를 함께 배우는 것이 훨씬 시간도 절약하고 또 학습의 효과도 높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읽기와 듣기를 동시에 하면 어떤 점에서 좋을까? 이제 이론적 배경이, 근거가 그 듀얼 코딩 티어리인데요. 그 이중 코드를 쓰면 학습에 효과적이라는 거죠. 즉 학습에서 청각과 시각, 다중 감각을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 그 자극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게 돼서 이해도가 향상된다. 요게 이제 그 유명한 이론이라서 교육학 분야에서 많이 응용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영어 습득에서도 이러한 연구들이 많이 이렇게 보고되고 있고, 또 어린이들한테도 이렇게 듀얼 코드를 사용하는, 듣기와 청각과 시각을 동시에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보고한 그 읽듣기의 효과는 무엇이냐 했을 때, 이 방법의 효과는 상급자보다는 초보자들한테 효과적이다. 즉 초등생들한테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단어 인식, 글자와 소리, 파닉스도 그냥 내추럴하게 배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소리 구별 능력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우의 그 오디오를 듣잖아요. 그래서 영어의 리듬, 그러니까 강세 같은 거 따로 배울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들으면서 리듬과 발음을 익히고, 또 굉장히 이해도가 왜 올라가느냐 했을 때 그 텍스트를 의미 단위로 끊어주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 이해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렇게 두 자극을 받기 때문에 부담감이 적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 트래킹을 이렇게 활용한 연구들에 따르면 그 두 개의 자극을 함께 받을 때 집중력이 훨씬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읽듣기에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교과서가 아니라 이 영어책, 어린이 영어책을 했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 모든 학생들이 같은 책을 읽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사 주도의 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준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다양한 흥미와 관심을 반영할 수 있다. 강아지를 좋아하는 아이라면 강아지 책을 읽으면 되는 거고, 자동차를 좋아하는 아이라면 자동차에 관한 책을 읽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끝나지 않고 가정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풋이 늘어서 영어의 기초 실력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초등에서는 읽기와 듣기, 즉 comprehension based approach가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말하기와 쓰기는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예, 읽듣기와 연계해서 배운다. 그리고 이제 그 어린이 영어책을 이렇게 교재로 만약에 오디오와 함께 듣는다면 여기에는 구어체 영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우의 목소리를 들으면 사실 그 리듬뿐만 아니라 그 말의 느낌까지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말하기를 지금 배우는 게 급선무가 아니라 일단 영어의 패턴을 익히는 것이 급선무다. 예, 즉 우리 머릿속에 영어의 패턴이 일단 들어가 있으면 그냥 말로 하면 말하기가 되는 거고, 귀로 들으면 듣기가 되는 거고, 눈으로 보면 읽기가 되는 거고, 손으로 쓰면 쓰기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영어에 대한 패턴을 키우는 게 급선무다. 그러면 이게 탄탄하다면 말하기는 오히려 쉽게 배울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그 영어책 읽듣기가 하나의 대안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 시대에 도대체 이게 너무 구태의연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당연히 에듀테크를 많이 활용을 해야겠죠. 그리고 챗봇도 활용해서 말하기도 연습하고 그래야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에듀테크는 도구고요.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도구고, 이제 언어라는 것은 결국 생각, 즉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말을 하려면 무엇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FL 환경이기 때문에 말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실에 앉아서 Where are you going? 이렇게 묻고 답하는데 이건 의사소통이 아니죠. 그래서 말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거리가 영어책에는 맥락이 살아있고 상황이 살아있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베이스로 해서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이제 영어 교육을 하면 과거보다 훨씬 더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교사의 역할인데요. 그렇게 학습자 주도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한다면 과연 교사의 역할은 무엇일까? 교사는 굉장히 다양한 역할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될 학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좀 큰 틀에서 본다면 Learning Architect, 즉 학습 설계자가 주요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교육과정 상에서 자세한 그러한 수준별 그런 자료라든가 에듀테크 자료를 제공을 해준다면 교사는 이제 각각의 학생에 맞게 이렇게 적용하는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혹시나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을 시에 연락 주시면 즐거운 마음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